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윤희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한우 및 가족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폐섬유증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폐섬유증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훌륭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근무하며 류마티스 질환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신 김현숙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관절 류마티스내과 김현숙이고요. 옆에 윤희영 교수님이랑 같이 이런 류마티스 질환 관련 폐섬유와 다학제 진료 클리닉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환우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거를 저희가 또 잘 얘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폐섬유증 진단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류마티스를 진단을 받았는데 폐섬유증으로 진행이 될까 걱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류마티스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 중에서 폐섬유증으로 진행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김현수 교수님,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폐섬유증의 혹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게 저희가 희귀난치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폐섬유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폐섬유증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폐섬유증이 생기는 경우는 적게는 3%, 많게는 15%.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진단을 HRCT라고 저희가 잘 보이는 좀 나름 엑스레이보다 좀 고가의 괜찮은 검사로 하기 때문에 한 10% 내외만 생기는데 원인은 저희가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 중에서 일부에서 폐 기관지나 폐포를 공격을 해서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켜서 폐섬유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류마티스 환자가 다 폐섬유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10% 정도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받고 폐섬유증이 생기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생기진 않고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연구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요 조금 폐섬유증이 많이 생긴다 하는 고위 연구는 몇몇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와 봤습니다. 우선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생기시고 남자분들에서 많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몇몇 이제 유전자 변이 같은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특정한 몇몇 유전자 변이 같은 경우가 있으면 폐섬유증 발생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의심된다 그러면 사실 가족력도 좀 있다 하시면은 좀 검진 같은 거를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인자가 이제 흡연입니다. 일단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진단받으시면 꼭 금연을 할 걸 말씀드리는데 확실히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폐섬유증이 많이 생기는 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위 연구는 또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부분 중년의 여자한테서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간혹 남성 나이 드셔서 생기는 경우가 또 문제가 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받을 때 류마티스 인자나 항 CCP 항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자가 유독 높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항 CCP 항체 같은 게 병원에서 5에서 15가 정상인데 아주 많이 높으신 분들이 이런 폐를 공격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관절염 자체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폐섬유화가 좀 더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꼭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이 아니더라도 폐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폐섬유화가 생기거나 혹은 좀 심해질 수도 있어서 각각 개인에 맞게 그런 위험도에 맞게 저희가 검진이나 진단이나 아니면 치료를 저희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여기 쓰여져 있는 위험 요인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꾸준하게 검진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폐섬유증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그 류마티스 환자들을 좀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특별히 폐섬유증이 동반되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그런 증상 같은 거는 어떤 게 많이 보셨나요? 저희가 뭐 숨이 차고 이제 호흡곤란이 생기고 기침이 나고 이 두 가지 증상이 이제 주증상이기 때문에 원인이 이제 불분명한 특발성이건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이건 다른 류마티스 질환 관련이건 똑같은데 저희 이제 윤희영 교수님이 보시는 경우랑 제가 보는 경우가 조금 다른 게 이제 윤희영 교수님 진료에는 일단 이제 숨이 차거나 증상이 있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찾아가서 그 원인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제가 진단을 하는 경우는 오랫동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 사실은 이제 그런 환자들이 저한테 숨 차다는 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고령이거나 담배를 계속 피우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게 오래되신 분한테 이제 검진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한테 오니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질환을 이미 갖고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숨차다고 얘기해서 이제 증상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진료하다가 진단이 되는 경우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근본적으로 폐섬유화가 생긴 환자분들은 뭐 그게 원인에 상관없이 증상은 이제 동일하다고 보셔야죠. 예. 대부분 섬유증이 생기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과 상관없이 대표적인 게 호흡곤란과 예. 기침 같은 것을 많이 호소를 할 수 있어서 뭔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았는데 이상하게 숨이 차다 이런 경우에는 꼭 조기에 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류마티스 환자의 경우 폐섬유증을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호흡기적으로는 어떤 네.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 예. 원인이 100%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는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가 뭔가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조기에 대부분 검사를 해서 초기부터 이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호흡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연하시라고 꼭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유전적인 인자는 어떻게 할 수 네, 없지만은 맞아요. 예. 환경적으로 이렇게 위험 인자로 보이는 거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면 확실히 좋아지시거든요. 뭐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은 금연 같은 거 하시면은 폐섬유증이 덜 생긴다 그러시면은 금연이라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그 위험인자 있었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10% 그 관련 폐섬유화가 생기는데 거기서 말씀 주셨듯이 나이가 많은 거랑 남자인 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흡연은 반드시 금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폐섬유화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에도 흡연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활성도가 높으면 저희가 이제 폐섬유화가 이제 악화되거나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 활성도를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폐섬유화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류마티스 질환과 연관이 있을 때는 어쨌든 섬유화가 되는 과정에서 염증이나 면역 반응이 관여를 한다는 거거든요. 특발성이랑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면역 억제제의 용량이 과도하거나 혹은 이제 환자분과 안 맞을 때는 또 그거에 나름대로 맞게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제를 선택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 환자의 의견이나 상태를 고려해서 저희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잘 수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괜히 뭐 어디에 좋다거나 이런 네. 약 같은 거 드시고 오시면은 더 난감할 때가 많죠. 네, 막 간 수치 수치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다른 약을 저희가 쓸 수 없어서 네.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이게 가끔 감염 같은 게 한 번씩 폐렴 같은 게 생기고 나면 섬유증이 확 안 좋아지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곧 시즌인데 독감 예방 접종 맞으시라, 폐렴 예방 접종 맞춰서 맞으시라 하고 저희가 이제 폐가 말씀드리기로는 폐가 섬유화 되시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대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근육을 키우시면은 폐가 일을 못하는 만큼 대신 근육이 운동을 해주면서
숨 차신 거는 확실히 덜 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꼭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류마티스 1차적으로 류마티스 활성도가 조절이 안 돼서 폐섬유증이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활성도를 조절하기 위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유화가 진행되면은 이제 이게 맥시멈으로 사용을 하는데도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항섬유제라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 때 쓰는 약도 투약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 개인마다 달라서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가고 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과정으로 가기보다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치료를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일부 폐섬유증이 진행되었다면 섬유화된 부분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고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또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치료를 또 잘 안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금 다른데 특발성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는 이제 염증성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섬유화와 관련된 이제 치료는 이제 호흡기 교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조기 염증 같은 경우는 염증이 아주 많이 생겨 있는 폐는 이제 항염증 치료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하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본 질환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있는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해서 그리고 조기 섬유화 같은 것도 약간 호전시키자 이런 쪽으로 이제 저는 설명을 하는 편이고 이제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근데 사실은 섬유화라는 게 이제 폐가 딱딱해지는 거고 네. 딱딱해진 폐는 돌아올 수 없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발성 폐섬유증이라 그래서 그냥 폐가 딱딱해지기만 하는 질환에 비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폐섬유증은 염증이 먼저 선행이 되었다가 염증을 잘 치료를 하면은 염증이 싹 없어지면서 섬유화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잘 하실 거를 말씀드리고, 하지만 질문에 답을 하자면은 섬유화된 폐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정말 심하게 섬유화가 된 경우 진짜 폐를 갈아 끼우지 않는 한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서 섬유화가 되기 전에 예방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이제 이것도 환자 개인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염증이 이미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 이미 섬유화가 다 되신 분들은 염증보다는 섬유화가 다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섬유화를 좀 늦추는 약 같은 거 쓰는 거를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폐섬유증 진단을 받으면은 평균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폐섬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려지다시피 특발성 폐섬유증에 비해서는 훨씬 예후가 좋은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타입처럼 생긴 거는 특발성 폐섬유증이랑 비슷한 경우에는 특발성이랑 또 비슷하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거든요. 우선 크게 나눠서 보자면은 이게 국내에서 615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폐섬유증이 동반된 환자랑 동반되지 않은 환자의 좀 예후를 좀 봤습니다. 보시면은 화살표가 여기 잠깐 보시면은 요 파란색으로 나온 게 폐섬유증이 동반되지 않은 환자고, 빨간색으로 나온 게 폐섬유증이 동반된 환자고, 이쪽이 이제 생존율인데 추적 기간 5년 동안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관절염에서 폐섬유증이 동반되지 않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사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폐섬유증이 동반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망하시고 이렇게 사망하시고 이렇게 사망하시고 하셔서 폐섬유증 유무이 동반된 경우에는 사망이 거의 44배나 높다고 할 정도로 폐섬유증이 동반되면은 생존 기간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관절염으로 죽고 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폐섬유증을 동반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폐랑 심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모든 병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폐섬유증이 동반된 류마티스 질환 환자는 반드시 이제 호흡기 전문의 교수님이랑 같이 진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합니다. 저희가 폐렴이랑 감염도 잘 생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약제도 예. 많이 쓰셔서 이게 면역 억제제를 많이 쓰기 예.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안 생기는 폐렴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폐렴 생기면 갑자기 안 나빠지고, 좋아지시고. 예, 갑자기 나빠지고. 물론 이제 저도 폐렴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저보다 윤희원 교수님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평균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국내 하나의 기관에서 본 연구고 이제 이게 아주 많은 연구들을 좀 모아서 평균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이제 진단받고 관절염에 폐섬유증이 동반된 경우 1년 사망률이 9%, 1에서 3년 사망률이 20%, 3에서 5년 사망률이 30%, 5에서 10년 사망률이 50%로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최근에 개선되고 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2023년도에 발표된 거면 대부분 2020년 초반에 있었던 환자들을 다 이제 조사한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연관 폐섬유증에도 이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기전에 폐를 중심으로 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사망률이나 이런 게 높고 생존율이 떨어지는 거는 맞지만 일단은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이미 폐섬유증에 온 환자는 서서히 나빠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좀 생존율이 이렇게 안 좋은 게 여기 류마티스 관절염을 처음에 진단받으면은 고해상도 폐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CT를 찍는다고 했는데요. 이 CT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벌집 같은 모양이 보일 건데 이런 벌집 같은 모양을 보인 경우 아주 특징적으로 보이는 소견이고 이런 게 있는 경우에 특발성 폐섬유증만큼이나 예후가 안 좋다고 많이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검사도 좀 잘 받아보시고 특히나 이런 소견이 보인다 그러시면은 더 주의 깊게 치료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 관련돼서 질문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직접 사례와 관련돼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양쪽 폐에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폐섬유증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환자는 약물 치료할 정보가 아니라 3개월 후에 보자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폐섬유증은 초기에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추적 관찰만 해도 괜찮을까요?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례 질문은 사실은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환자마다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료를 저희가 대체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런 이제 진료나 치료 결정을 하시는 뭐 류마티스 내과, 관절 류마티스 내과, 이제 호흡기 내과 그 선생님들이 주치의 선생님이 아마 가장 적합하게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돼요. 근데 아마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이제 폐섬유증이 너무 미미하다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지금 쓰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쓰고 있으시면 일부 류마티스 관절염 약제가 폐섬유증의 그런 진전을 좀 늦추는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일단 치료를 안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면역 억제제나 다른 치료를 하시고 있으시면은 결국 류마티스 활동 인자가 조절이 돼야 폐섬유증도 더 진행을 하는 게 덜 진행을 하거든요. 폐염증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고 있으신 거고 추적 관찰만 해도 괜찮을까요? 이러시는데 저도 보다 보면은 그냥 정말 미미한 섬유화가 있는 분들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기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하고 있으시면 그거 자체로도 일부 치료가 되니까 일단은 거기 있는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면 크게 네, 문제 없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폐섬유화를 진단받고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데 관절통이 너무 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산소 포화도가 70, 80대로 떨어집니다. 호흡곤란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일단은 지금 뭐 조금만 움직여도 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선 이 호흡곤란이 여기에 뭐 폐섬유증이 얼마나인지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지금 정말 이게 숨찬 게 호흡곤란이 폐섬유증이 진행을 해서 숨이 차신 건지 아니면은 또 의외로 이제 폐섬유증이 있다 보면 심장 같은 경우에 같이 좀 안 좋아지시고 폐혈관 질환 같은 것도 같이 좀 동반이 되실 수 있거든요. 원인이 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우선 호흡곤란이 뭐 때문에 안 좋은지 원인을 찾아보고 원인을 찾아봤는데 정말 폐섬유증 때문에 숨이 차신 거라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는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릴지도 모르겠지만 폐섬유증은 호전을 시킬 수 없거든요. 그때는 제가 산소 치료를 하라고 산소를 드리고 예, 또 산소 하나 중요하죠. 좀 드리고 예. 이제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예. 폐는 섬유화는 계속 진행될 건데 정말 왜소하신 분보다 체격 있고 이러신 분들은 섬유증이 굉장히 심하신데도 생각보다 너무 운동도 잘하시고 일상활동도 잘하시고 하셔서 호흡제랄이라든지 운동 같은 거 같이 좀 병용을 하자고 하고 솔직히 항섬유화제라 그래서 섬유화를 치료를 한다고 하는 약을 쓴다고 해도 이게 생긴 섬유화를 좋게 하는 건 아니고 섬유화를 덜 생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드라마틱하게 호흡곤란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이 차시더라도 저는 산소를 하고 열심히 움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시면 이제 기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계속 상의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류마티스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환자들이 원래 이제 복용 약제가 기본적으로 좀 있는 데다가 또 이제 관절 통증이나 관절의 염증도 같이 있다 보니까 약제에 대한 이렇게 조금 이제 부작용을 좀 더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제 그거는 비단 뭐 저희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도 류마티스 질환 연관 폐섬유화증에서 항섬유제를 썼을 때 일반 특발성에서보다 부작용을 좀 더 많이 호소하고 저희가 처방을 좀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약도 많고 예, 알 예. 수도 그래서 많고 부작용도 사실은 이제 많고. 약을 쓸 때는 그 약이 100% 좋으면 좋은데, 네. 예, 너무 좋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작용은 빨리 나타나고 효과는 늦게 미미하고.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걸 저희가 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큰 부작용이 아니면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설득을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약을 또 못 쓰게 되면 또 그 효과를 또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개별적으로 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폐섬유화로 인해 호흡기 내과에서는 항생제 셉트린과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스테로이드 소론도를 각각 처방받고 현재 1년간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함께 오래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 항생제 셉트린은 보통은 치료로 쓰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효과로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하루에 20ml 혹은 30ml 이상 계속 복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썼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폐섬유화가 있는 환자는 그나마 남아 있는데 감염이 생기면 갑자기 엄청 나빠지시잖아요. 네. 정말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정한 몇 가지 균은 예방이 가능해서 셉트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방을 한 거면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예방적으로. 그러니까 뭐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으면 선생님이 처방을 하시면 그건 드셔야 되고 또 상당히 오래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는 아마 필요하셔서 처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조금 걱정하시는 게 뭐 항생제 이렇게 오래 쓰시면 내성 같은 게 생기지 네.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셉트린이라는 거는 아주 정말 보통 사람은 안 걸리는 정말 조금 특이한 폐렴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쓰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쓰시면서 당연히 그 선생님께서 다 체크를 하실 건데 특별히 부작용이 없다 그러시면은 오래 쓰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 이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쓴다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른 면역 치료를 하신 것 때문에 쓰시는 거라 제가 이 장기간 복용 기준이 얼마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몇 년 이렇게 드시는 거 아니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폐섬유화가 진행되어서 면역 억제제인 아자프린을 25ml로 시작해서 용량을 올려 현재는 75ml씩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보통 면역 억제제 복용은 큰 용량으로 시작하여 줄어가거나 초기에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다른 분들과 약 처방이 다른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폐섬유화에 뭐 면역 억제제 표준 치료가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일단 아자시오프린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자시오프린은 저희가 초기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백혈구가 떨어진다거나 아주 드물게 췌장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복통이 생긴다거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부작용, 그리고 이제 약간 탈모도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고용량부터 썼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환자분도 힘들고 그걸 처방하신 선생님도 굉장히 괴로우시죠. 그래서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 부작용이 조금 생길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용량을 개인에 맞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폐섬유화에서 면역억제제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거는 아까 말씀 주신 그 고해상도 CT, HRCT에 따라서, HRCT의 그런 타입에 따라서 염증이 많이 있는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염증보다 특발성 폐섬유화처럼 섬유화가 많은 경우는 사실은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오래 쓰지 않습니다. 오래 쓰지 않고 거의 안 쓰거나 면역 억제제도 그렇게 많은 종류를 쓰지 않고, 제일 많이 잘 듣는 약 중에서 일부는 보험이 되지만 또 일부는 보험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프로토콜을 국내에서 막 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환자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폐섬유화제에 대해서 면역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항섬유화제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라, 이런 게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에 환자 상태도 너무 다양하고 환자 개개인마다 맞춤형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치료를 하지는 않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게 정말 이제 저한테 먼저 오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폐섬유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일단 입원을 하셨다 그러면 정말 염증이 많이 심한 상태로 입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염증을 잡는 게 먼저고, 가장 그나마 부작용 덜하게 이제 강력한 효과로 잡을 수 있는 게 초기에 스테로이드라서, 스테로이드를 초반에 많이 썼다가 점점 줄여 나가기는 하는데, 이제 그냥 외래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쓰실 수도 있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 때문에 낮은 데서 이렇게 높은 데로 올리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치료하시는 거라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다음은 자가 면역성 질환 전신경화증으로 10년 정도 류마티스 약을 복용을 하다가 2년 전에 자가 면역 질환 관련 폐섬유화를 진단받았습니다. 처음에는 FVC라 그래서 이제 폐활량이 한 66%였는데 금연과 운동을 통해서 73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수치가 67로 떨어져 오페브를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70 정도 올라 면역 억제제만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심한 호흡곤란은 없으나 같은 양의 운동에도 더 숨이 차고 있습니다. 운동량을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약 복용을 늘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오페브가 항섬유화제라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증 때 쓰는 약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가면역 관련 폐섬유증에서도 염증 치료를 충분히 하는데도 진행을 하면은 조금 사용을 할 수 있는 약이긴 하거든요. 이게 다른 면역 억제제와 다르게 사실은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렇게 끊는 약은 아니신데, 수치가 좋아졌다고 조금 끊었다고 하셔서 이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아마 좀 끊지 않으셨을까 싶기는 한데, 호흡곤란은 없으시나 이제 숨이 차다고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섬유는 진행을 할 거라서 운동은 더 저는 느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 복용을 늘려야 할까요는 오페브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말씀하신 건지 잘 특정이 안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오페브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을 하면은 이것도 섬유화가 계속 진행을 하고 섬유화 자체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드시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저는 복용을 하는 게 더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다만 아시다시피 급여가 안 돼서 좀 경제적으로 많이 좀 부담이 되실 거라 아마 잠깐 사용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런 경우 면역 억제제를 좀 늘리는 거는 동의를 하시나요? 근데 이제 일단 저희가 폐섬유화를 평가할 때 보통 증상, 섬유화를 해당하는 아까 말한 호흡곤란이나 기침이 심해지는 거, 그 다음에 CT 영상으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폐 기능 아까 검사, 그 이제 FVC랑 아마 이게 DLCO도 저희가 같이 보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 나빠져야지 저희가 사실은 악화랑 호전을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67에서 70으로 올라간 걸 이제 올라갔다고 할 수 있을 건지, 65에서 65로 떨어지면 나빠졌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범위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저는 한 번 떨어진 건 그쵸. 사실은 보기는 보는데, 예.
요즘은 조금 기준이 타이트해져서 1년에 5% 이상이면 좀 이거 프로그레션으로, 그러니까 진행으로 진행으로, 보고는 예. 하는데, 근데 증상이 호흡곤란이 없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그것도 운동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치료긴 하지만 예, 특히 전신경화증 관련 폐섬유화에서 운동이 또 치료의 효과를 바라고 저희가 하는 건 네네.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건강하려면 운동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운동을 유지하시는 게 맞고 뭐 저희가 이제 약제를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거는 지금 주신 거 갖고는 저희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증상이 그렇게 호전이나 악화가 심하지 않으시면 요 수치 변화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조금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임의로 이렇게 약을 넣었다 뺐다 일단은, 하시는 네. 거는 부적합한 결과를 이제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이제 같은 양의 운동에도 더 숨이 차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초기에 예. 좀 증상이 악화가 그렇죠. 되는 예. 증거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CT나 이런 거를 좀 추가로 해서 봐야죠. 찍어보시고, 예. 요거는 폐기능 검사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숨이 차다는 걸 더 말씀을 드리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약 복용을 늘리고 저는 운동량도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효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계속 운동 하실, 예, 예. 하실 수 있을 때는 굳이 줄일 필요 없이 좀 열심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다음 질문은 류마티스 질환으로 폐에 염증이 생겼고 섬유화로 이어졌습니다. 급성 악화로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폐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폐이식 후에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예. 급성 악화라고 말하는 게 아까 저희도 이제 갑자기 한번 확 안 좋아지시는 이벤트고 이런 게 사실 생기시면은 이전에 폐 기능이 거의 정상이시던 분도 갑자기 반으로 확 떨어지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진행된 게 염증이 진행된 게 아니라 정말 섬유화가 확 진행되신 거라 그러시면은 사실 섬유화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폐이식이 가장 저도 권고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폐이식을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대기도 많고 지금 폐이식을 받으려면은 뭐 이게 신장처럼 가족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돌아가셔야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라 대기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폐이식이 물론 이제 최종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열심히 다른 약제 같은 것도 좀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폐이식을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저도 호흡기내과 교수님이랑 상의해서 환자가 이제 너무 이제 반응이 좀 느리거나 특히 이제 젊은 환자분들, 네. 예, 연세가 있으신 분보다는 젊은 환자분들이 폐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면 이제 폐이식을 저희도 대기를 권해 보는데 이제 문제가 예전에 이제 특발성 폐섬유화에 비해서 류마티스 관련 폐섬유화에서 폐이식을 했을 때 결과가 좀 안 좋다. 이런 게 초반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류마티스 질환 관련 폐섬유증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면역 억제제 같은 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특발성 폐섬유증은 예, 다른 약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기저질환이 많이 있다 보니까 폐 이식 이후에 감염이나 이런 율이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폐이식 후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는가에도 이렇게 여쭤봤는데 말씀한 것처럼 일단 이식을 하시고 나시면은 면역 억제제를 평생 드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식 후에는 괜찮으신 것 같다 하더라도 그 후에 뭐 다양한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이식 거부 반응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서 생각보다 5년 생존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식을 한다고 무조건 끝은 아니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것도 이식도 하나의 이제 생존을 좀 연장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관리 같은 것도 열심히 하시고 약제 조정 같은 것도 하시면 너무 폐이식만 하면 이제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폐이식이 가능한 상황이신지 하시는 게 더 좋을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기타 질문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폐섬유화를 진단받고 생활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되나요? 식생활, 운동 방법과 주의해야 될 상황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지는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운동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하시면 좋으세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음식이나 특정한 운동을 해서 그 질환이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한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한약은 드시는 거는 별로 좋지 저희가 권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제철 음식 드시고 그냥 일반 사람이 먹는 거를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도 하시면 좋은데 뭐 어떤 특정한 뭐 스쿼트를 100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운동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호흡 재활이라 그래서 조금 재활의학과랑 이렇게 좀 같이 협진을 해서 진짜 진행되신 폐섬유증 환자분들한테는 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시려면은 일주일에 3-4번씩은 네, 병원에 병원에 오셔야 오셔야 되셔서 되고. 굉장히 좀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세요. 그냥 오시기도 힘든데 뭐 3-4번씩 오셔서 이렇게 운동하고 가라고 하시면은 쉽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뭐 저희는 이제 말기 폐섬유증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거리도 더 좋아지고 숨 차신 것도 좀 호흡곤란도 좀 호전이 된다고 해서 저는 항상 하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운동 방법이 딱히 있지는 않고 폐섬유증 환자분들 대상으로 대신 그거 말고 호흡 재활이라고 해서 좀 공신학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한번 따라 해보시고 거기 뭐 네. 스쿼트도 있고 뭐 밴드로 하는 거 아령 운동 이런 거 있으시니까 저는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폐섬유증도 유전이 되나요? 부모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니까 자식도 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고 또 폐섬유증이 생기느냐 거의 뭐 50% 이상은 생기냐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저희가 연구 같은 거를 막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모님이 류마티스 관절염 폐섬유증이 있으면은 자녀가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생길 확률이 뭐 조금 높죠. 10배? 예. 아니 그 생각보다 저는 네. 높은 걸로 나와서 조금 적당한 이렇게 유전자가 좀 이렇게 유전성 경향은 있고 거기에 흡연이라든지 좀 다른 위험 인자가 환경적 위험 인자가 더해지면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인자도 주의해서 보시고 네. 좀 걱정되신다 하시면은 저는 스크리닝으로 한번 50세 연세 있으신 분들은 CT 같은 거 찍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폐섬유하는 금연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금연이 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흡연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상황이 너무 걱정되는데 흡연이 급성악화를 야기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답을 하자면은 일단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흡연이 확실히 폐섬유증 발생에는 위험인자라는 게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었는데 급성악화를 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뚜렷한 데이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서 뭐 그렇다고 해서 흡연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학적 사실로는 야기를 하는 거는 좀 잘 알려지지는 않았고 그래도 흡연을 하시는 게 뭐 이런 폐섬유증이 있으시면 폐암 같은 것도 많이 발병이 될 수도 있고 담배 자체에 워낙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좀 웬만하시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이제 금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보건소라든지 그런 금연 프로그램을 하는 병원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봐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폐섬유화를 잘 일으키는 그 인자 중에서 높은 자가항체, CCP 항체 이게 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흡연이 확실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은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흡연을 해야 되겠다. 이런 환자 꽤 네.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건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의사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자제분이 아버님 많이 걱정하시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거 더하기 아버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서 담배를 좀 끊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이렇게 만성적인 질환, 그리고 여기서 폐섬유화가 생겼다고 하는 그런 만성적인 질환은 거의 뭐 평생에 걸친 여정이거든요. 그런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약을 끊거나 혹은 중단하거나 다른 치료를 하거나 이게 되게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 사이가 좋아야지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이랑 사이가 좋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시고, 그래도 어쨌든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은 주치의 선생님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더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많은 건강이나 이런 게 잘 유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꼭 관리 잘 하시고, 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